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낮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 인수위원회 구성과 공동정부 운영 방안, 합당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안철수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오늘 오후 첫 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민주당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이후 당 진로와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재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14일부터는 PCR 검사 없이 의료진의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코로나19 확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고 하루 확진자가 최대 37만 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진 산불 진화율이 80%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강송 군락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울진, 삼척의 경계 지역인 응봉산 주변 불길이 여전히 거세 산림당국은 헬기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이 최근 2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을 시험 발사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시설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5년의 정부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늘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서울에 있는 음식점에서 안철수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향후 공동정부 구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한 만큼 인수위원장 인선과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앞두고 당 이름을 바꾸는 것만 빼고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승리 뒤 전라도를 돌며 감사 인사 중인 이 대표는 오늘 광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이후에도 양당이 합당을 약속했지만 당명 변경을 요구해 결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는데 소위 말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가만히 놔두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위해 취임 뒤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 공간을 활용하고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관을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대통령 선거 이틀 만인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남측에서 3월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남한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당선인 이름까지 포함해 즉각 보도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이후 당 진로와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재정비 방안 등과 관련해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8일째 이어지고 있는 울진 산불 진화율은 80%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주 안에 2만 헥타르가 넘는 구역을 휩쓴 이번 산불 진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높아지고 있는 진화 인력의 피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울진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금강송 군락지 주변에 불길이 계속 번졌죠? 그렇습니다. 밤사이에 1000명이 넘는 진화대원들이 금강송 군락지 주변에서 밤샘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산세가 험한 곳에서 바람을 타고 불길이 금강송 군락지 안쪽으로 퍼지면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곧장 소방 인력과 특수 진화대가 투입돼 불길을 잡는 데 사투를 벌였습니다. 또 날이 밝은 직후부터 헬기를 투입하면서 지금은 불길을 모두 잡은 상황입니다. 산림청장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금강송 군락지 주변은 화세를 모두 잡았고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기준 진화율은 어제보다 진전된 80%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잔불이 다시 피어오를 가능성이 있어 특전사 병력 200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강송 군락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응봉산 주변 불길은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를 타고 돌풍이 자주 불어 며칠째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곳인데요. 산림당국은 헬기로 우선 큰 불길을 잡고 불의 기세가 상당히 줄어들면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 작전을 펼치는 공중 진화대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밤사이 165헥타르가 늘어나 2158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여의도 70배 정도 되는 면적에 산불이 휩쓸고 지나갔고 지난 2000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불길을 피해 체육관 등에서 밤을 보낸 이재민은 320여 명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은 약한 북서풍이 부는 등 기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시계가 확보되는 만큼 헬기 82대를 투입해 공격적인 진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PCR 검사 없이 의료진의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앞으로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도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전문가, 즉 의료진이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지금의 PCR 검사와 똑같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동네 병의원 의료진이 진행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추가 검사 없이 최종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라도 추가로 PCR 양성 결과가 있어야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처방이나 치료, 격리가 늦어진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개인이 실시하는 검사와는 달리 의료진이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는 양성일 때 이 PCR 검사에서 확진인 경우가 90% 이상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 대부분이 PCR 검사를 받아 확진 규모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만큼 확진자 판정 방식이 확대돼도 유행 정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 중증화 예방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맞게 되고 이 기간 하루 확진자가 최대 37만 명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훈이 기자.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대 후반을 기록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8만 2,987명입니다. 전날보다 4만 4천여 명 감소하며 사흘 만에 30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1배 늘었고 5주 전보다는 10.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229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9,875명으로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1,116명으로 지난 8일 1,000명을 넘긴 이후 나흘 연속 1,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61.5%로 전날보다 0.4%포인트 증가했고 수도권 57.3%, 비수도권은 71.7%입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는 하루 사이 2만 3천여 명 증가하며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9만 6,177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 때 코 속이 아닌 목구멍에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현장 이동형 PCR 검사 운영 기관에서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구인두 도말 검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가 들어와서 검토 이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부산 등 일부 교육청에서 현재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인두 도말 검체 채취 방식은 목구멍으로 면봉을 넣는 방식으로 코를 찌르는 검사보다는 통증이 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논란이 됐던 침을 사용하는 타액 검사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타액을 활용한 PCR 검사를 도입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타액 검체용 시약이 없다는 이유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길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세 가지를 크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 검사를 인정한다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셋째는 일반 체계 내에서 코로나 치료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만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격리나 재택치료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은 의료기관의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로 PCR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PCR 검사 확진자와 동일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PCR 검사가 한계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보다 빨리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빨리 처방하기 위해서 중증화를 낮추기 위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이신 분들께서는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에 추가로 PCR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PCR 검사를 받지 않으시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편리하게 또한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보건소의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검사를 받으신 후에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도 바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먹는 치료제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간 평균 1,733건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많다고 평가를 전문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은 양성으로 나온 환자를 보건소에 바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기초 역학조사를 포함해서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재택치료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분들은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지고 건강관리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 관리 방법은 3월 14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확진자의 신속한 관리로 환자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는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전화 상담과 처방을 빨리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 금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성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됨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휴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로 격리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노바백스를 포함한 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이신 분들과 3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접종 이력을 쿠브 시스템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미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3월 20일부터 격리가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 이력 확인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4월 1일부터 입국 시에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셔야만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은 방역교통망은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검사 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입국 후 3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 중에서 6, 7일자는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한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치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8시입니다. 우리 대한병원협회장님 수도권 21개 상급종합병원장 등을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질환의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호흡기의 질환, 기저질환이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 환자들이 다수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음압병실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성도 매우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일반 병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3월 8일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나 수술실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감염 예방 관리 지침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일반 병실도 코로나 환자는 일반 입원 병실도 일반 병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술 투석 분만실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음압병실만 수술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수술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내과나 호흡기 내과의 오미크론 치료보다 다른 전문 과목의 의료진들이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일반 병실 사용을 해주실 것을 의료계에 적극 요청드립니다. 일반 병동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더라도 병실료와 오미크론에 관련 치료비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기저질환 치료 비용은 종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월 20일부터 일반 병동 내에서 확진자 치료에 이미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 병동에서 17명의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병원 내 감염 지침을 정비하고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직까지도 감염 사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일본 의료체계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보상과 재원관리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예산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1, 2주 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체계 과부라든지 이런 것을 없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태로 유행 정점이 예측되게 돌아야 한다면 방역 의료체계 대응 관리 범위 내에서 이번 오미크론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의료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한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상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와 사망표를 최소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다음 주부터는 PCR 검사 없이 의료진의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인정하겠다 이런 설명인데요. 의료진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추가로 PCR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동일하게 격리 또는 재택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이 1, 2주 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방역당국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로켓 발사기지가 있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시설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은 과거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핑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던 곳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하면서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서 시설을 확충하고 개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고 신설할 과업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으로 대형 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또 연동 시험 시설들을 지목했습니다. 또 서해 위성 발사장은 우주 강국의 꿈과 포부가 씨앗처럼 묻혀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서해 위성 발사장은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했는데 우리에게는 동창리 기지로 더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이곳에서 은하 3호 로켓 등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후 2017년 화성 14형과 15형 등 ICBM은 이동식 차량 발사대로 발사하면서 더 이상 이곳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이 이동식 차량 발사대를 이용해서 정찰 위성용 로켓을 시험 발사했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다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앞으로 이곳에서 발사하게 될 발사체가 제재 대상인 ICBM이 아니라 위성 발사체라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기도 했던 만큼 ICBM과 기술이 거의 같은 정찰 위성을 쏘아올릴 날이 임박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김 위원장의 서해 위성 발사장 방문 등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이 북한이 최근에 쏜 미사일은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ICBM이라고 평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당국이 평가한 결과라면서 북한이 최근 2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ICBM 시험 발사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시 같은 내용의 평가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이 정찰 위성용이라고 주장했던 2차례의 시험 발사가
ICBM의 비행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미당국은 또 이 미사일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북한이 최초로 공개하고 또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도 설명했는데요. 당시 처음 공개된 ICBM은 화성 17형으로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를 포함한 크기가 더 커져서 공개 당시에 괴물 ICBM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에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는데 이 미사일의 정식 시험 발사를 고정식 발사대인 동창리 기지에서 발사할지 주목되는데요. 국방부는 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추가 개발에 대해서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향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요. 미국 역시 미국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일 북한이 무기 개발에 쓰일 물자와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경상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50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월 경상수지는 18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21개월 연속 흑자지만 흑자 규모 자체는 1년 전보다 73.3%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었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을 보면 1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수입액은 15.3% 많은 20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1년 전 11억 6천만 달러보다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지는데 이 자리에서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고요? 네, 앞서 신속하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잠시 뒤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윤 당선인이 안 대표와 함께 인수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미 인수위원장 하마평에 안 대표가 오르내렸던 점에서 회동 직후 인수위원장 인선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야권 후보 단일화 당시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했던 만큼 인수위 구성은 물론 향후 5년 정부의 운영 방향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양당 대표의 영역이긴 하지만 합당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 대표 외에도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의 조건으로 중도 외연 확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시작으로 장제원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지명했고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맡았던 김은혜 의원을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수위 사무실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로 이용했던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이 유력합니다.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한 윤 당선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청사에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실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인. 곧 출범하는 인수위에도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은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 공간에 임기 동안 지낼 관저는 청와대 인근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 당선인 당선 첫날부터 숨가쁜 행보를 이어갔죠.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오늘 윤 당선인은 외교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조금 전 당사 당선인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당선 인사와 함께 한중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후에는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면담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 동맹 강화를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비공개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에 주력하는 모습이 있죠. 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오늘 첫 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이후 당 진로와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재정비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개별 의원들이 자유 발언을 통해 20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분석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스튜디오에서 YTN 엄민주입니다.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경제 과제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수도 한껏 많아진 현재 대내외 경제 환경. 새 정부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던데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업조사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성장 잠재력의 회복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보면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그때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이 10.3%였어요. 근데 쭉 낮아지다가 이번 정부에 한 2.3%로 떨어졌습니다. 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지고 복지를 하겠다. 이게 차기 정부가 내세운 목표고요. 그게 과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 성장 잠재력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막연한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장을 한다는 게 결국 뭐 생산 부문, 소비 부문, 뭐 기술력, 그리고 인구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노동은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흔히들 우리 15세에서 64세를 일할 수 있는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려면 자본을 늘려야 되고 투자를 늘려야 되고 생산성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규제를 안 해가지고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 다음 정부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성을 늘리는 거예요. 아마 생산성을 늘리려면 사회적 대타협, 노사 대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집권 기간 계속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번 올라가는 걸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가 맞닥뜨린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또 당장 뭐 물가 상승이나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총재가 누가 될 것인지,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에 누가 오를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번 달 말로 이제 하는 총재 임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누가 될지는 모르고 추천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정말 현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분, 이런 분이 하는 총재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뭐 경제수장 뭐 이런 분을 앞으로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인수위 구성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여러 그 내각 조각 작업도 좀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대외 경제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외 경제 상황이 뭐 넉넉지 않은 상황이죠. 그동안 전 세계가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승,
보였거든요. 그래서 각국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거든요. 예. OECD 이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작년 7월을 정점으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제 유가가 오면 물가도 올라가고 또 경기는 또 빨리 이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경기가 이축되면 유가는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까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상당 기간 유가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이거는 물가 상승이나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 유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준비된 최근 국제유가 추이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의 유가가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왔는데 어제는 또 좀 급락을 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위험 신호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유가가 어제 급락한 거는 오페크가 생산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진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계 경제력에 비해서 지금 유가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거든요. 이게 2000년부터 장기 평균 한 62달러 돼요, 배럴당.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가 넘었으니까 가격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우리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우리가 차 기름을 넣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데다가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 월급은 일정한데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시차를 또 소비가 감소해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아마 내년쯤 가면은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올라가지고 국내 경제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유가와 물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연관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환율 문제를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좀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연료를 많이 수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입할 때 전부 다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국내 수입 물가,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야 되니까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저 원달러 환율이 123엔 1230원 이게 넘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가치가 여기서 크게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지는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 달러 가치거든요. 우리 원화 미 달러로 표시되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소비 많이 해가지고 미국의 대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1월에 흑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연간으로 보면은 적자는 안 날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 4.9%였습니다. 또 올해도 한 3% 정도는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금리가 아직도 미국 금리보다 높으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1250원까지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1200원 이상에서 가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연말 내년 초에 가면은 1150원 정도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 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계속 흑자를 그래도 좀 내고 있으니까 국내에 달러가 많아서 장기적으로 환율이 이렇게까지 계속 치솟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 달러를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면 달러, 유로화, yen, 이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평균적으로 달러를 71%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3분기까지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59%로 떨어졌거든요. 장기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위안
뭐 유로와 이안 비중을 서서히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인데 뭐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간밤 마감된 미국 증시 상황 역시나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배경을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그동안 전 세계 주가가 좀 가대평가됐었어요. 특히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2008년, 2020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주가가 가대평가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주가는 작년 3,300이 좀 넘었다가 최근에 2,600까지 떨어졌으니까 20%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미리서 좀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이제서야 조정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금융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다.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자산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걸 좀 해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올리고 대출도 좀 규제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작용 나타나면서 우리 주가는 상당히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우리 주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미국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서야 하락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서학개미 그러니까 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긴 한데 국내 증시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관심 있으실 거서 추가로 여쭤보면 일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주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제가 뭐 닥터 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경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작년 상반기에는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20%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수출은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 2월 기준으로 하면은 한 4% 정도 가소평가하는 국면으로 들어섰어요. 이제 주가가 펀더멘털을 저평가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바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닌데요. 뭐 일평균 수출 금액이 아마 4월까지는 조금 더 둔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 뭐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2,600 뭐 오늘 50 안팎인데요.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주가는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뭐 여유자금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서서히 주식을 사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의 판단은 그래도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시니까 예.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행렬을 좀 당분간 계속 이어가면 우리 증시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금리 유동성 잔치가 끝나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면 우리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우선 그 외국인 측면에서 말씀하면은 저 외국인들 계속 주식을 팔기는 팔았었죠. 그런데 저는 하반기 가서는 외국인이 좀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할 때 한국 경제, 한국 기업 이익 증가 이런 것도 보지만요.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230원대 환율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겁니다. 앞으로 뭐 저도 그렇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돈 가치가 너무 낮다. 돈 가치가 오를 것이다.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반기 들어가면은 그동안 팔았던 외국인들이 우리 좀 주식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그렇게 뭐 낙관적이는 아닌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각을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사야 되니까 예. 이 환차익을 노리고 환율을 환차익을 보면서 노릴 수 그 있죠. 하반기에는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3월 FOMC가 임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예, 다음 주에 FOMC가 열리는데요. 예. 네. 아마 금리 인상하겠죠.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거든요. 네. 예, 작년에 미국 연준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 2.6% 예상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소비자 물가 2월께 발표됐으면 7.9%입니다. 네. 연간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5%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12월 2.6%에서 올해 물가 상승은 한 5% 조금 넘게 전망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예. 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거의 2%로 설정해놨죠. 그래서 물가가 높으니까 다음 주에 금리를 인상하고요. 아마 상반기에도 뭐 2차례 이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실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외교 행보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예방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중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더불어서 빅2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경제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중국 경제가 제일 먼저 나빠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OECD 선행지수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OECD 전체 국가들은 작년 6월, 7월을 고점으로 선행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중국은 작년 1월이 정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둔화됐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예요. 지금 전 세계가 물가가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니까 중국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게 세계 경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25%였고 중국은 한 18%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경제에 중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미국 15%보다 훨씬 높고요. 예, 지난 20년 동안 통관 기준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중 85%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내수를 부양하면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주요국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 주요 지표를 좀 보면요. 은행권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걸로 보이는데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지게 될까요? 그래서 정책 당국이 금융 불균형 해소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네. 그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기업 대출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보니까 은행이 돈 들으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을 운용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가계대출이 줄어들으니까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조만간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은행들이 이렇게 채권을 사면은 거꾸로 채권 가격은 오르는데 금리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가계 대출 수요가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은행들이 채권 사면서 좀 멀리 보면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금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워낙 지금 가계대출이라든지 또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좀 더 몇 차례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서는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시경제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이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과
또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재정 당국의 재정 정책이 좀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내면서 경제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우선 저 통화 정책이라는 건 모든 국민한테 금리 올리고 내리면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왜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느냐. 네. 그런 재정 정책은 좀 미적인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정 정책은 모든 국민한테 돈을 줄 수 있지만은 어려운 일부에다도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재정은 조금 여유 있게 저는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그동안 3차례 인상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올릴 것인가. 네. 저는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금리 인상하면은 그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생산이나 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3차례 금리 인상한 게 올 2분기, 3분기 가면서 생산 둔화 효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는 좀 높은데 경기가 둔화되니까 앞으로 한국은행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하반기 전체로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우리 수출 둔화되고 아마 둔화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를 인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일 텐데 윤 당선인이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뭐 규제를 안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주택 250만 호 민간 주도로 하겠다. 이게 그 차기 정부가 내세운 공약이거든요. 네. 뭐 이대로가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세제 조금 완화하면서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규제 안 한다고 올라버리면 이거 좀 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제가 집값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전환점에 오는 것 같아요. 장기 추세로 분석해 보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주가, 금리, 대출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20% 떨어졌죠. 이게 주가가 집값에 선행합니다. 그다음에 금리 올랐죠. 대출 규제하죠. 이런 것 보면은 집값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예요. 경기 중에서 그 통계청에서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1월까지는 올랐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1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행지수 하락한다는 거는 동행지수도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지수 하락하면은 집값에 부정적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차기 정부가 많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뭐 주택 정책을 펼치겠지만은 이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볼 때는 오히려 저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현황, 경제 상황까지 좀 같이 맞물려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4월 중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탁한 지역이 많은데요.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추가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